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남과여. 오늘 강의를 담당하게 된 홍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가을에 행복을 상상하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을에 행복을 상상하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반전이 있는 행복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개의 수도꼭지 비유를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꼭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꼭지가 있고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꼭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운 물이 나오는 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가운 물이 쫄쫄쫄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물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차가운 수돗물 꼭지를 고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뜨거운 수돗물 꼭지를 세게 콸콸콸콸 틀어 두어야 비록 차가운 물이 계속 나오더라도 결국 물은 따뜻하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바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부정정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부정정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과연 긍정정서는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정정서가 나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충분한 긍정정서를 투입하면 이것이 상쇄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물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있습니다. 상당히 긴밀하죠. 부정적일 때 긍정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워라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요즘 젊은이들 자신에게 행복마저도 규범으로 강요하는 시대에 너무 억눌려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즐거움마저도 의무감으로 혹은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나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되면 제대로 힐링할 거야. 나 방해하지 말라고.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만리장성 가서 제대로 힐링하고 올 거야.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가네요.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꽤 됐잖아. 근데 우리 낭만이 식어버린 것 같아. 우리 프랑스 파리로 여행 가자. 프랑스 에펠탑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즐겨도 더 이상 낭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는 소금강 출렁다리. 한때 유재석 씨가 나오는 무한도전에서 소개가 돼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아이가 아빠 여기는 꼭 가봐야 된대요. 버킷리스트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힘들게 시간을 내서 새벽같이 이곳을 갔습니다. 아이쿠. 그런데 주차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고요. 네, 기어코 차를 세우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거의 2시간은 저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 힘들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스릴감을 느끼면서 모든 피로가 날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다리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스릴감은커녕 안락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증샷 타임.
얘들아, 제발 좀 웃어봐. 웃어봐. 아이, 아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30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나마 건진 사진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빠 연구실에 놀러 오면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예술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늘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날따라 이랬던 것이죠. 이날 여행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커다란 목표이건 소박한 행복이건 유행과 추세에 떠밀려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행복 스트레스에 걸려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행복이 어떤 특별한 감정인 것 마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허상을 쫓듯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요즘에 뭐 고민이니? 야, 너 근데 요즘 얼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 행복하지 않아서 왔는데요. 아니야, 너 얼굴 표정이 달라.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너 요즘 무슨 변화가 있니? 그랬더니, 교수님, 사실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너 요즘에 관심사가 생겼구나. 너 그거 자체가 행복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관심거리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제 옆에 써 있는 이 글씨를 보세요.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활발하고 활기찬 것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 중에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는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고요함을 느낄 때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즐거움, 감사, 관심, 그리고 어떤 영감을 느낄 때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낄 때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반전입니다. 웃긴데 슬프고 그러면서도 감동 있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친구 반전이 있어 라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예로 바보 캐릭터 정준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 예, 누구세요? 저는 이라고 합니다. 예? 이라고 합니다. 이씨? 이씨요? 네. 정준하 씨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정준하 씨를 알고 있습니다. 예. 야, 이 전화는 불안한데요? 불안해요. 저기 이상합니다. 모르세요? 네. 저 모르시죠? 저 어떤 사연이세요? 네, 제가 몇 년 전 저희 오빠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가족이 많이 힘들 때였는데 병원집에서 후원금이 있을 예정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정준하 씨가 기부하신 돈이 저희 오빠한테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그러면? 네, 오빠는 지금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래서 정준하 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정준하 씨가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좀 대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오빠께서는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고. 네. 예, 굉장히 호전이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로 갔는데 아무리 형편이 좋은 사람도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힘들 때,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정준하 씨의 그런 선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정준하 씨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반전 있는 사연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험자들을 모이라고 해서 2만 원씩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나누어 주고 하루 종일 그 돈을 쓰고 저녁에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자, 저녁에 다시 모였을 때 행복감의 변화를 본 건데요. 왼쪽은 나누어 준 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돈을 반드시 남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집단은 평균보다 행복감이 떨어진 반면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돌아온 친구들은 행복감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남을 위해서 쓸 때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 그래프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반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멍 때리기. 너 도대체 어디서 정신줄 놓고 있는 거니?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일기장은 저희 집에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방학 마지막 주. 오늘은 학교 방학 마지막 주다. 그래서 바이올린 학원에 다녀온 뒤에 게임 28분을 하고 손톱을 깎았다. 그러고는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고서는 게임 2분을 할 거다. 그리고는 멍 때리다가 목욕을 할 거다. 이 멍 때린다는 표현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너무나 웃기다면서 배꼽을 잡고 웃다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 이 녀석 봐. 멍 때릴 줄도 알고 대단한데?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멍 때리는 게 뭐가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열리는 거 몰라? 그게 뭔 소리야?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고? 자,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죠? 제가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타임머신이 도착한 이곳은 2014년 10월 25일 시청 앞입니다. 이거 로댕 아니에요? 생각하는 로댕?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어디가 뭐해? 아픈 사람들이 갔네. 왜 이래?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정준이 나갔어요 나. 멍 때리기 바로 대회? 멍 때리기 대회장인데요. 어머머. 눈을 일정 시간 이상 감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면 안 되지만 코를 후비거나 다리를 긁는 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도 돼요? 자도 돼? 와 이런 대회가 있어? 어머. 이 사람 뭐야? 눈은 뜨고 있구나. 야, 여기저기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기분일 겁니다. 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바로 지명입니다. 이거 정지하면 아니에요? 어머, 얘가 너무 잘한다. 멍 제대로 때리기 때린다. 대회. 무슨 명상하고 있는 거 같아. 어머. 야, 사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른도 하기 힘든 거잖아요. 벌써 3시간째 저 자세로 그대로 앉아 있다고. 3시간이에요? 이거 멍 때리기 영재인 거야 그러면? 1등은 압도적인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16번
16번. 와, 콩그레이션 축하해요. 우리 지명이가 우승입니다. 멍 때리기 우승이야. 어머머머머. 최연소 멍 때리기 우승. 좋아하지도 않아요. 로댕. 야, 향으로 로댕 줘? 자, 제1회 대한민국 멍 때리기 대회 우승자 김지명. 참가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래. 와, 얘멍 때린 거. 하는 동안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지금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야, 나도 나가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네, 잘 보셨습니까?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멍을 때릴까?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죠. 너무나 신기한 모습에 방송국에서 이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다재다능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남다른 표현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3시간씩이나 멍을 때릴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무슨 어떤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각성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나오다가 잠시 후에 피로를 풀고 이완을 하는 세타파로 파장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 세타파가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개운하다. 이제 좀 뭔가 살 것 같아. 머리가 가뿐해졌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멍을 때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 화면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명상을 하는 명상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멍 때리기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진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그런 단순한 걸 말한다기보다는 명상하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단계를 통과해야 우리는 최종적인 자아 실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멍 때리는 것을 도와주는 또는 명상을 도와주는 앱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calm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스펠링이 CALM, calm. 자, 이것은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2019년도 통계니까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전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일지 몰라. 아이가 옹알이 할 땐 빨리 말을 시작하길 바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였고 다시는 그 옹알이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모유 수유를 할 땐 빨리 커서 이유식을 먹게 되길 바랬다. 그런데 품에 쏙 안겨 열심히 젖을 먹을 그 모습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아기띠에 안겨 어깨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화장실에 간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바닥에 물을 쏟고 첨벙거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엄마 냄새를 맡겠다고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네가 자라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사진 몇 장으로 추억을 되새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만으로 훌쩍훌쩍 넘겨버린다면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추억할 거리조차 남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겨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황수관 박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감동 영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어떤 TV 프로에서 진행한 강연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선영 씨가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유, 뭐 저는 뭐 아까 사랑에 대한 이별 얘기도 했지만 아직 저는 큰 이별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한 번씩 숨이 탁 막힐 때가 만약에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종교도 바꾸신 분이거든요. 예. 제가 혼자 울고 상주를 할까봐.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예. 예. 엄마의 눈물은 본 적 없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황수관 박사님 어머님의 모성애도 감동적이었지만 탤런트 이광기 씨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배우 이광기 씨는 2009년이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난리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또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광기 씨의 첫째 아들 7살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세상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이 신종플루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되고 그것을 처방하는 타미플루가 또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7살 아들과 5살 딸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를 상실한 그 슬픔은 황수관 박사님 말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면 너무나 슬퍼서 눈물도 나지 않는 그 정도의 큰 고통이죠. 어느 날 잡지에 보니까 이광기 부부 인터뷰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요 3가지 내용은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슬픔 극복의 속도 차이를 서로 존중하라. 둘째, 딸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가족 간에 서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라. 슬픔이라는 것은 극복하려고 억누르거나 견디거나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아주 순리적으로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지 말고 슬픔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은 슬플 때 충분히 마음껏 울어버릴 줄 아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슬플 때 울 수 있는 자유.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뇌가 충전될 때는 바로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 연민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멍 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반전 스토리를 통해서 행복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하지만 행복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행복 비법 세 가지였습니다. 이 연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연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이었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흘 밤낮을 짐승처럼 울어대던 이반 일리치에게 아들 바시아가 다가옵니다. 아들은 그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아들의 울음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위로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그토록 미워했던 가족들이 안쓰러워졌고 혐오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조차 들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과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연민의 힘입니다. 이처럼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한 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서를 조절하는 뇌의 감성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시스템과 두 번째 시스템은 잘 알고 있지만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불안생존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흥분욕망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연민 이완 시스템은 대표적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요. 마음을 이완시키고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하게 해주고요. 유선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성애를 강하게 느끼게 되죠. 연민은 감성 에너지가 바닥나도 할 수 있는 최후의 힐링 전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뇌가 충전될 때는, 즉 행복할 때는 3가지. 현재를 산다. 둘째, 가끔씩 멍 때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민의 감정을 느껴라. 자, 이제 4번째 반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게 그 아이를 보내신 걸 거야. 우리가 흔히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의 위로할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집에는 3아이가 있는데요.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 한 집안에서 장애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와이프가 크게 충격을 받고 상당히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요.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상당히 늦게 들어갔어요. 밤 11시 30분쯤 기억을 하는데, 근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띡띡 띡띡띡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식탁 쪽에 선물로 받아둔 와인 한 병이 완전히 통째로 비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주방 안쪽으로 가니까 아이고 웬걸요. 저희 아내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무엇인가 계속 중얼중얼대고 있는 겁니다. 눈에 초점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저를 못 알아본 상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내 곧 계속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뜰 텐데 그러면 이 아이 누가 돌보나, 불쌍해서 어찌하누 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 상태로 새벽 3시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오바이트 하면서 다 쏟아내더니 완전 실신하듯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청소해놓고 다 치웠는데 아침 6시에 눈을 뜬 아내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서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오바이트 하면서 그것을 다 토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하는 말이 자기야 내가 며칠 전에 그걸 다 쏟아냈다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맺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저희 가족에게는 상당히 귀한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1년 정도 또 경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영아 연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아 연축이라는 게 뇌파 불안정에서 오는 경기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치료하려면 항경련제라는 아주 센 약을 먹어야 돼요. 항경련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독한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인지가 퇴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었죠. 자, 어쨌든 1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가 잘 되었어요. 이제 뇌파를 바로 잡았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처음으로 서울대공원에 외출을 나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렸더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준 겁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인데요. 하나님께서 교수님 부부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아이를 보내신 걸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아내가 보면 화를 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야, 이런 댓글이 달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좀 상스러운 말 말고 한마디로 좀 딱 와닿게 그렇게 표현할 방법 없어? 아니 됐어. 그냥 똥 같은 소리라고 말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여기 빈칸 이 말이 저를 상당히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아이에게 일부러 그런 시련을 주겠어? 그건 그냥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말일 뿐이야. 이때 저 느꼈습니다. 아, 억지 위로는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5번째 반전입니다. 충분히 못 놀았단 말이야.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아준 아빠의 충격. 자, 저희 집에는 이제 셋째 아이도 있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있죠. 첫째 아이가 7살, 그리고 둘째 아이가 5살일 때 그때 어린이날 이야기인데요. 이 두 녀석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태워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요즘 어린이날 최고 선물은 하루 종일 놀아주는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발이 부르틀 정도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얘들아 그만 놀아. 오늘 충분히 놀았잖아. 내일 아빠 출근해야 되니까 아빠 힘들어서 안 돼. 자 그만 놀아. 됐어. 빨리 차에 타. 집에 가자. 집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기어코 차에 억지로 태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집 앞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 옆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살 딸아이가 옆에 있고 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살짜리 딸아이가 갑자기 충분히 못 놀았단 말이야 하면서 팍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짜증내거나 칭얼거린 적이 없던 저희 7살 딸아이는 본인도 너무나 놀랬는지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당황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날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각인되었던 저희 부부는 얼마 지나서 서울
그 롯데월드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충분히 놀려주자. 오늘 롯데월드가 문 닫을 때까지 뛰어놀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롯데월드가 몇 시에 폐장하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끝까지 놀아본 사람만이 알 텐데요. 밤 11시까지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고요. 10시 30분쯤 되니까 정말 저희 두 아이 빼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얘들아, 11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충분히 30분 동안 더 뛰어놀아. 밤 11시가 되니까 조명이 하나씩 꺼지더라고요. 탁, 탁. 자, 그러니까 저희 두 녀석들도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엄마 아빠에게 왔습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요. 정말 행복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주차장에 가서 차에 올라탔는데 바로 골아떨어진 녀석들.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무슨 잔소리를 하기도 전에 알아서 이불을 개고 자기 자신들이 벌려놓은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충분히 놀았을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족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구나. 충족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날 뒤로 저희 부부는 한번 놀아줄 거 제대로 놀아주자 하면서 충분히 놀아주려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보면 정말 깨는 아이죠. 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리고 겨울. 자, 여기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 같으네요. 자, 6번째 반전입니다. 자, 이렇게 실컷 놀아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맑던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영상 한 편 보실까요? 유정아, 친구랑 놀아도 괜찮아.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아. 학원 빼먹어도 괜찮아. 실은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 시험 잘 봤어? 가자.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언젠간 그날 말할 수 있겠지? 당신은 아가씨, 같이 가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려면 우리 부모들이 다음 말을 꼭 기억하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살라. 이렇게 지금 바로 여기에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도 어른들이 하게 되면 우리는 소위 꼰대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한 깨달음조차도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부모님은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몽골로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들과 딸아이가 엄마 아빠 선교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쳤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엄마 아빠는 정말로 죽어라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느 날은 여보, 우리 이러다가 애들 잡겠어. 우리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부가 마음을 내려놓자고 결심한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얘들아, 이제 공부 너무 애쓰지 마. 너희들 충분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해.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아이가 놀 때 뭐하고 노는가 보았더니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면서 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둘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참여한 끝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어머니가 쓴 책인데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이 책에서 악동 뮤지션의 아빠 이성근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아빠의 반성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줘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이 책은 그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때 그 과도한 책임감, 이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악동 뮤지션 남매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 연구는 꾸준히 A+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적해서 그 공통점, 즉 학습 전략이 되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던 연구였는데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서울대에서는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이들이 남긴 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성적 비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왜 서울대까지 와서 성적 비관 자살을 해? 그래서 서울대 상담센터에서는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연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이 남겨놓은 유서를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밝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발견할 수가 없게 돼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거꾸로 해보자. 그렇다면 꾸준히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역추적해 보기로 한 것이죠.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서울대에서 꾸준히 4.0을 넘기는 사람들은 단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심층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성적을 꾸준히 4.0을 넘기는 학생들만의 특징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는 학원 선정이나 학습 스케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한 거는 원래 우리 연구진의 의도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공부에 얼마나 간섭을 하였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면 응답이 왜곡될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였죠. 자,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엄마가 간섭할수록 학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는가? 역시 학점이 떨어질수록 그렇다라는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학점이 2.0 미만인 경우는 뭔가 초월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성적 비관 자살은 대개 이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까르페 디엠. 학생들이여 오늘을 살아라. 네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죠. 현재를 투자하여 미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기성세대의 허상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현재로 끌어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반전입니다. 행복은 추구할수록 도망간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는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로 전화가 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거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네, 그런데요. 여기는 특수교육센터인데요. 장애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아이를 둔 엄마들이 너무나 행복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엄마들을 위해서, 장애아이를 둔 엄마들을 위해서 한 달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혹시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셋째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예, 그렇게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저희 연구소는 연구 중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런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뭐 의미 있는 강의 하기로 했네. 잘했어. 잘해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와이프에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러는데 내가 강의할 때 꼭 해야 될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게 있을까? 자기가 엄마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 가서 절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 무슨 말? 내가 장애 아이를 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딴 소리는 절대 하지 마.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떻게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말을 퉁칠 수가 있겠어?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명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꼭 신경 쓸게. 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계속 이제 신경이 쓰여서 하루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소파에 저희 와이프랑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리모컨 딱 끄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처럼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의식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잖아. 당연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저절로 행복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이 행복한 건 아니지. 그게 중요해. 삶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얼른 제 아이폰에 녹음기 버튼을 켰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역경을 한번 딛고 나더니 가끔씩 명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인용하려고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정말 저희 와이프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을 매듭지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뒤통수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중에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잔잔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친구들은 긍정, 부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제자리에서 잔잔하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의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긍정, 부정을 하루에 여러 번 경험하는 친구들의 평균 행복감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바로바로 즉각 알아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병적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조울증, 조증 이런 것들 말고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짜증날 때 짜증난다는 것을 알고 이걸 풀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뒤끝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 슬플 때는 울어버릴 줄 아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연구하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알아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런 걸 다 깨달아?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어휴 이런 걸 다 연구해야지 알아? 그냥 딱 보면 몰라? 어휴 답답해. 이렇게 또 핀잔을 또 한 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모토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겨울방학이었죠. 그때 제가 토요일 날 되게 늦게 집에 갔어요. 피곤해서 바로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딸아이가 오더니 아빠 왜? 아빠 혹시 동해바다 가보신 적 있어요? 가봤지? 정말요? 저는 서해안도 가봤고 엄마 고향 진해 앞바다도 가봤는데요. 근데 동해바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동해바다는 꼭 한번 가봐야 돼. 가면 바닷물이 얼마나 파란지 아니? 그리고 파도가 정말 멋있게 친다. 가슴이 뻥 뚫려. 정말 한번 동해바다는 꼭 가봐야 돼.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와 정말요? 아빠 저 꼭 한번 데려가 주세요. 알았어. 언제 한번 가자.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오더니 자기야 그럼 우리 지금 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습니다. 되게 피곤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 지금 피곤하니까 휴게소마다 쉬엄쉬엄 가는 거지. 그러다가 새벽에 동해바다에 딱 도착할 수 있잖아.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 속에서 물론 뭐 그렇지 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들과 딸은 야호 하면서 아빠가 허락한 줄 알고 이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정말 말 그대로 휴게소마다 쉬엄쉬엄 중간에 자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그런 모습 감동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날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상되시죠? 아빠가 운전하고 자기들은 이불이랑 베개 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자면서 그 밤새 난생 처음 가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꿈을 꾸었었을까요? 그리고 눈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비경 아마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처럼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한 번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다가 미인폭포라는 간판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좁은 도로의 한쪽에 나무로 미인폭포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몇백 미터 골짜기를 내려가야 볼 수 있는 이 미인폭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인폭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던지요. 이날 항경련제 치료가 끝나는 지 얼마 되지 않아 늘 정신줄을 놓고 있던 저희 막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인지가 깨어나잖아요. 저희는 이날 이후로 계획 없는 여행을 자주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셋째 아이는 두 발로 서기 시작합니다. 네가 놓으세요. 자, 네가 잡고 네가 준비 자세하고 1, 2 할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땅끝 해남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부서지는 파도에 인지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적장애인 아이도 인지가 깨어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루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덤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남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윤재 낳고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다 쇼핑을 나가고 제가 막내를 어부바하면서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셀카를 들이대니까 이렇게 제 등 뒤에서 웃는 우리 아기 모습입니다. 사진은 상당히 남사스럽지만 제 인생샷,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샷이 되었습니다.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것,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목표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반전으로 접어볼까 합니다. 나이 들면 행복을 더 잘 알게 될까? 우리가 아이들보다 행복을 더 잘 안다는 착각.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7살 아이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씌워서 진심을 들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를 때려요. 맨날 화내고 애들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한 번 살면 그만이다. 즐기자. 욜로. 아니야.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의미 있게 살아야지. 요도. 자, 우리는 즐기자라는 소확행 뿐만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의미, 소확의의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삶의 활력소인 긍정정서도 필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 기능, 부정정서도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버티지 말고 순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행복의 어원은 happen, 우연히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우연히 찾아온 행복을 잡아챌 줄 아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본성이기도 하며 불확실성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 그래서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죠. Honey, I'm going to show you a trick. Okay, show me a trick. See the penny? I see the penny. I'll put this bottle of water right on top of the penny. Okay. And I'm going to put this over it. Okay. And when I say the magic words, the penny's going to go inside the bottle. Really? Yes. Okay, let me see this happen. Okay. Now I got the towel. Boogie boogie. Boogie boogity. Boogity boogity. Boogity boogity. Okay. Now you look down in there and the penny's inside the bottle. Oh!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키웁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 연민. 요즘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연민이 행복의 근본이다. 그래서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오, 자네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네.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자,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